안녕하세요. 전 이혼이란 풍파를 겪고 해방된 워킹맘인데요. 요즘은 이 사연 채널을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주변의 권유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쓰는 글이 꼭 채택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저에겐 아주 쓴 교훈이 되었던 사건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난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털어내어 보려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부유했어요. 금전적인 결핍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죠. 가지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든 원하면 가질 수 있고 교육을 받는데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을 길러주는 양육자의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저희 남매가 충분히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넘치지 않게 딱 알맞은 만큼 제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역시 부모님께서 넘치지 않게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갖게 해주시지 않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렸을 적부터 절약의 습관을 기르게 하셔서 받는 용돈 한에서 웬만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인지 성인이 되어 저도 남동생도 돈을 벌게 되면서 따로 손을 벌리지 않고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며 화목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이런 저희를 얼마나 기특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나 남동생이나 결혼하게 될 상대방이었는데요. 친정엄마는 특히나 제가 잘못된 남자를 만날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남자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길이 펼쳐지는데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안다고 생각하기 전까진 절대 우리 집안 재력 이야긴 하지 마. 진이 너가 아니라 돈을 보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엄마 말 알겠지?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딸을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연애하면서 남자 보는 눈 키웠어. 아빠 같은 남자 만날게. 걱정하지 마. 사실 친정엄마가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전 여러 남자들에게 데이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엄마는 연예인 제의도 받았을 만큼 예쁘장한 외모를 지니고 계셨는데요. 그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의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고 온갖 사탕 발림을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면 양아치나 논팽이였던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진국인 아빠를 만나 그제야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하면 전전긍긍하셨고 나중에 엄마가 털어놓으신 말씀을 듣고서야 노심초사하신 것이 이해가 되었죠. 그러다 저에게도 하나의 운명이 찾아왔는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이 자신의 사촌 오빠가 아직 장가를 안 들었다며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말에 나간 자리였지만 마음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상대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남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아시나요?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결혼 상대를 첫눈에 알아본다는 말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말로 별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만나자마자 주고받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6개월 정도의 연애 후 바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때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저처럼 한 명의 남동생이 있고
홀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손수건을 꺼내드려야 하나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제야 남편이 말리면서 엄마, 이 사람 당황하니 그만 우셔요. 자기야, 엄마가 나 장가 보내려니까 너무 섭섭한가 봐.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아들 보내는 게 섭섭하실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펑펑 우실 줄은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주책스럽게 눈물을 흘리셨다며 민망해하시자 제가 도리어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내는 게 너무 외롭고 섭섭하여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까지 강한 분을 처음 봐 그런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결혼식장에서도 어찌나 오열을 하시던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다른 일이 있냐 물으실 정도였네요. 아니, 별일은 없어, 엄마. 내가 건서방은 일단 믿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사도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아들 사랑이 너무 별나 보이는데 엄마는 우리 딸이 그런 시댁에 시집가는 거 걱정스러워.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적에 아버님 잃으시고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며 사셨대. 그래서 더 애틋하신가 봐. 전 실제로 시어머니께선 국밥집을 운영하며 남편을 힘들게 키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냐 하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걱을 맞아 울면서도 식당 쪽방에 새우등을 하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꾸역꾸역 살아내셨다 합니다. 제가 어찌 이리 상세하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나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다 본인 입으로 3시간, 4시간, 가끔은 하루 종일도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친정엄마의 걱정을 기우라 생각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실제로 시어머니의 애착은 심하긴 하셨어요. 일단 가장 거슬리는 것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경향이 너무 컸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죠. 시어머니 본인도 과할 정도로 영양제를 드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하려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기고 말았죠. 아가야, 내가 챙겨준 그 비타민 있지?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비타민 B, C, D. 그거 뭐냐? 오메가3. 밀크시슬 다 챙겨줘야 해. 네가 약통에 넣어놓고 날마다 챙겨줘야 한다. 하루라도 거르면 안 돼. 네, 어머니. 오늘 챙겼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이 사람이 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유튜브에서 다 보고 확인했다.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야. 네, 어머님. 저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됐고. 그대로 끊지 말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바꿔라. 제 딴에는 분명 걱정되어 한 말이었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시니 저도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제가 본격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보통 임신을 하고 나면 아무리 평소 며느리에게 나쁘게 대했던 시어머니라도 며느리 챙기려 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혹여나 저의 임신으로 인해 자기 아들이 고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체 몸이 허약하니 한약 같은 거 잘 챙겨줘야 하는데 네가 괜히 임신했답시고 못 챙겨주고 네 먹을 입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니?
그리고 밤길 위험한데 괜히 심부름 시키지 말아라. 전번에 뉴스 보니까 세상에 밤눈 어두운 사람이 길 잘못 걷다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 어머님, 저 아드님 그렇게 안 부려먹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난 네 말 못 믿는다. 아무튼 난 할 말 전했다. 꼭 그대로 이행해라. 내가 살아있는 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 황당했죠. 손주를 뵌 며느리에게 남편 몸보신 시켜라, 심부름 시키지 말아라. 명령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 먹이겠다고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웬일로 저를 생각하셨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검은 봉다리에 들린 것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필 족발과 보쌈을 가득 사오신 겁니다. 분명 제가 전번날 입덧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죠. 이날 일이 크게 제대로 터지고 말았는데요. 전 당시 입덧으로 크게 고생 중이었지만 사오신 정성을 봐서 한 젓가락은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족발을 집자마자 치미는 냄새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인데 시어머님 못마땅하다며. 아이고, 너 왜 그리 유난이니? 난 임신했을 때 뭐든 잘 먹었는데. 아무리 입덧이 심하다지만 너무 오바 아니니?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오바를 하겠어요. 저 지금 입덧 정말 심해서 저런 음식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성스레 사온 보쌈과 족발을 꼭 이렇게 변기통으로 버려야 하니? 네가 그러면 우린 밥맛 다 떨어지지. 그리고 저게 다 얼마치인데? 아까워라, 아까워. 어머님, 이게 제 탓인가요? 저도 힘들어요. 아휴, 됐다. 말을 말자. 네가 하도 내가 아들 생각만 한다고 징징대 사왔더니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이야. 다음부터 이런 거 일체 안 갖다 바칠 줄 알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잘못한 게 누구인 것 같나요?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못 먹은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사온 족발과 보쌈을 죄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더군요. 제가 먹지 않으니 누가 먹겠냐면서요. 이런 유치한 행동이 다 있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토사물을 묻힌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날선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 다음 행동은 자기 아들에게 팔짱을 턱 끼곤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며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나 정말 속상해.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게. 그냥 어떻게든 먹어보지. 아니, 먹는 척이라도 하든가. 뭐?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꾀병 부렸어? 남편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마마보이의 전형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후 저와 남편은 한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고 어쩌다 마주치면 그냥 돌아서서 각자 밥 먹고 잠자는 동거인의 형태로 지냈어요. 그럼에도 다시 어찌저찌 남편과 화해에 단출하는 걸 끼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이었죠. 같이 병원 검진을 가고 미래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가정이 제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하루 3번 연락 오셔서 아들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일부러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취하시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막달이 되어가며 저도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오로지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 같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 저에게 연락도 없이 달려오셨어요. 사실 저는 또 어떤 잔소리 들을까 싶어 안 오시길 바랬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순 없었죠. 세상에 우리 아들 쏙 닮은 손자네. 우리 아들 닮았으면 머리도 좋을 거고 뭐든 척척 잘 해낼 텐데. 눈동자 똘망똘망한 거 봐라.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아주 똑같네, 똑같아오. 네. 아, 그래, 아가. 너도 고생 많았다. 애 낳는 게 뭐 큰일은 아니지만 첫애니 아팠을 게지.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몇 배씩 턱턱 내고 그 극진한 간호를 받았는데 뭐 힘들 게 있었겠니? 전 출산 당시 아이가 나오지 않아 수술까지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진통이 길었는데요. 그렇게 진통으로 힘들었던 제게 내뱉는 말이라곤 저런 말뿐이니 옆에 있는 친정엄마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친정엄마가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집에 와 계셨는데 엄마 역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사돈, 그래도 우리 딸아이가 출산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다 얼마나 애가 타던지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될까, 손주 잘못될까 봐 손에 땀이 다 났다니까요. 아, 예. 근데 뭐 우리 땐 애 낳는 게 뭐 별일이었나요? 요즘 애들은 산후조리원이니 뭐니 너무 요란을 떠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쑥 나오면 될 일을 가지고. 전 아들 낳고도 곧장 공장 일하러 갔는데요. 아무튼 산후조리원이나 다니면서 몇 백씩 낸다는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제가 애 봐준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싫다더라고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엄마는 표정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굳이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내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조차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조리원에 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펄펄 날뛰었어요. 자기 아들 돈으로 조리원 비용을 결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신이 직접 돌봐주시겠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 비용은 저희 엄마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러니?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는 또 내 아들 등골 빼먹나 했네. 몇십도 아니고 몇백이 턱턱 나가는데 어째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니?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너도 진정한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근데 너희 집은 풍족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결제하실 생각을 다 했다니? 아이고, 돈을 차지할 줄 모르시네. 제 말에도 당당하게 말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결제하시는 거란 말에 그제야 안심하고 되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재력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제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희 엄마께서 좋은 산후조리원을 고르신 걸 사치라고 생각하고 비웃더라고요. 장모님,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저 선물 하나 해주세요. 구두가 낡고 해졌는데 이제 외벌이로 전향하려니까 좋은 거 사기 힘들 것 같아서요. 농담입니다. 남편은 우스갯소리랍시고 저희 엄마에게 갖고 싶은 구두를 사달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러고선 뒤돌아 저에게 장모님이 경제적으로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러다 장인어른한테 한 소리 들으시면 어쩌려 그러신데? 저번에 보니까 들고 계신 가방도 브랜드인 것 같던데. 당신 친정 형편엔 무리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 엄마가 결혼 전에 집안에 대해 얘기하지 말란 충고를 생각해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더니 저들끼리 쏙 육개장을 먹으러 가버렸어요. 엄마, 시장한데 우리 육개장이라도 뭐 먹으러 갈까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까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래, 그러자꾸나. 마침 엄마도 배고팠는데 요 앞에 육개장 아주 잘하는 집이 있댄다. 거기 가서 한 그릇씩 하고 오자. 우리 아들도 고생 많았다. 출산휴가 내고 애들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애 낳느라 온갖 진통을 겪은 건 산모인 저와 돌보신 엄마인데 기가 찼어요. 친정엄마 또한 한참이나 시어머니 욕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닌 왜 온 거랬니? 몸 아픈 며느리한테 기어이 와서 하는 말이 저런 시답지 않은 말들 뿐이고. 세상에 별나다 별나. 참고로 저희 친정엄만 잔 걱정이 많으신 분이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거나 재단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경박스러웠는지 예상 가시겠죠? 그날 겨우 엄마를 돌려보내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들 집착은 손주 집착으로 번지신 건지 시어머니는 이젠 손주가 보고 싶다며 이틀 걸러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 우리 똘망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어? 나는 그 눈동자를 봐야 잠이 오겠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많이 피곤해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늘 이 한마디만 하고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며 막았어요. 아직 아기도 너무 어리고 저도 힘드니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요. 남편도 저의 태도에 결국은 자기가 한 발 접고 물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어요. 더 이상 잔소리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육아를 시작했을 때 당시 남편은 야근도 없고 꽤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덕분에 독박 육아는 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라며 회사 메신저까지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외벌이로 일하는 남편에게 회사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나 혼자 보는데 열심히 벌어야 하잖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이해해야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남편에겐 그렇게 말하며 눈물로 독박 육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답니다. 물론 남동생이 도와준다고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는 처지라 바빠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힘들지만 혼자 육아를 해나가다 보면 다른 엄마들처럼 어느새 양육을 터득해 나갈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하나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제 생각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잠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손목이 끊어져라 아파오는데 어느 순간 손목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찾아가 보니 선생님께서 안쓰러운 눈길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에 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손목 건초염인데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은 조금 일찍 왔다면 휴식과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수술을 권하셨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잠시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손목 수술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왜 지금껏 미련하게 말하지 않았냐면서 질책하시더니 제게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사실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어요. 재작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아이까지 돌봐주기에는 너무 무리이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괜찮다고 했더니 엄마는 기어코 짐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엄마, 너무 고맙고 미안해. 손주 봐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긴. 난 우리 민준이 보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말 말어. 근데 권서방은 오늘도 늦는 거야? 회사 야근이 이렇게까지 끝나? 그런가 봐.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회식 있으면 12시 넘어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 아유, 우리 권서방 힘들게 일하네. 오늘 권서방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간 신경을 못 써줬네. 엄마는 심지어 남편 일하느라 힘들었겠다며 좋아하는 장조림 반찬에 계란말이에 음식까지 준비해 상을 차리셨어요. 근데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먹기 바쁘더라고요. 저 같으면 고마운 마음에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며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일절없이 몸만 덜렁 와서 피곤하다는 둥 불평만 잔뜩 늘여놓는데 이기적이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이는 잘 때 가장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그때만 잠깐 아기를 보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 잠에 들었어요. 한마디로 신용만 할 뿐 전혀 육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친구와 주고받는 문자였는데 내용이 무척이나 깨름칙하더군요. 야, 오늘도 그럼 거기 술집 고? 나 집 들어가기 싫다. 집 가면 애 봐야 해. 장모님까지 있다. 마누라도 있어. 쓰리 콤보야. 그럼 무조건 가야지. 칼퇴하고 가자. 네, 기막히게도 남편의 야근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껏 야근을 핑계로 회식을 핑계로 술을 먹고 돌아다녔던 거고 깜찍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와 엄마를 속여왔던 거였어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당장 남편을 불러들였고 핸드폰의 바닥에 내 패대기 치며 진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속이려 하지 마. 다 봤으니까. 그동안 집 들어오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여보.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급하게 자기가 힘들었다는 등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하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곰탕을 주시겠다며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집에 잠깐 짐을 갖다 놓고 올 겸 본가로 가셨는데 그 틈에 구태여 오겠다고 하신 걸 남편과 대판 벌이느라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에서 이미 소리를 들으셨는지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며 성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하나하나 문자 내용까지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깟 일을 가지고 내 아들을 잡는단 말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베베 꼬여있니?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설교를 하시더군요. 육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그럼 네가 하는 게 맞지? 내 아들이 그것까지 도와줘야 하니? 거기다 니네 친정엄마까지 있다며. 그럼 된 거지. 여자 둘이 애 하나도 못 보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남녀 분별 없이 육아는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엄마도 몸이 편치 않으신데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도와줬다면 아픈 엄마가 오실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이 아이 남편 자식이기도 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저도 모르게 억울한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은 자기 엄마 뒤에 쏙 숨더니 제 눈치만 흘끗흘끗 보고 있더라고요. 전 지고 싶지 않아 울면서 남편에게 앞으로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꾸하듯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말라며 내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묻혔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팽팽한 접선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무렵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신 친정엄마께서 의아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기세 좋게 자기보다 젊으신 사돈이 왜 육아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껏 비꼬더군요. 제가 그 소리에 나자빠질 것 같은 표정을 짓자 엄만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사위가 육아를 돕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내셨어요. 엄마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남편은 급기야 꼬랑지를 빼며 자신이 육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만해. 나 이혼하는 거 보고 싶어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고 같이 육아할 거야. 뭐? 아니 네가 무슨 그런 고되고 힘든 일을 한다는 거야? 안 돼. 시어머니는 안 된다. 남편은 자신이 하겠다 하며 웃음 모양새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느꼈는지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안 되겠다. 내가 와서 돌보마. 그럼 됐지? 내가 요 몇 시간 니네 친정엄마처럼 해준다고. 이참에 내 아들 쏙 닮은 손주도 보고 좋네. 대신 용돈은 챙겨라.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용돈까지 달라 하시며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건 곧 죽어도 싫다 했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엄마를 설득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도 남편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자기 짐을 차곡차곡 다 채워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날강도가 들어앉은 기분이었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일이 2배, 3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배웠답니다. 시어머님 밤만 되면 쥐포를 구워두셨는데 그 쥐포 굽는 것마저 자기 눈이 침침해 가스레인지가 잘 안 보인다면서 쥐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잠시 집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만만치 않은 성격의 시어머니가 들어앉은 게 못내 마음이 쓰이셨는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오늘은 별다른 거 안 시키디? 너 괜찮아? 엄마가 갈까? 괜찮아, 엄마. 곧 가실 거야. 나도 이렇겐 같이 못 살겠어. 친정엄마가 아빠에게까지 전달했는지 가끔은 아빠에게도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전 아빠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남긴 뒤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당히 육아를 맡기려고 한 것이죠. 기저귀 갈기부터 젖병 소독까지 육아일들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 무리하게 부탁한 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만 정중히 부탁드렸죠. 그러자 바로 힘든 기색을 내비추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민준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으시죠? 아휴, 그래. 아이고, 근데 내가 허리며 등이며 쑤시는데
애미야, 나 파스 좀 붙여야겠다. 파스 없니? 며칠 안 왔더니 아파 죽겠네. 파스요? 아, 제가 조금 이따 붙여드릴게요. 먼저 기저귀부터 갈아주세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육아를 굉장히 버거워하셨어요. 결국 며칠 만에 조용히 가방을 챙기시더니 앞으로는 가끔 들르시겠다고 하며 그 좋아하시는 아들과 손주를 버려두고 스스로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엄만 곧바로 집으로 날아오셨어요. 정말 날아오셨단 표현이 맞게 30분 만에 저희 집 앞에 도착하셨어요. 여기서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자신이 육아를 도와줘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위가 한 집에 사는 걸 불편해하는 걸 알기에 그리 물으신 거죠. 전 다급히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여기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더군요. 이젠 너무 봐서 실망스럽단 말을 쓰기도 지겨울 정도로요. 사실 저 아기 돌보는 게 힘들어요. 장모님께서 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행보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제가 육아를 함께하는 동안 자신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싶단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대학원 비용도 시어머니가 대주실 거고 생활비는 지금껏 모아둔 돈이 있으니 아껴 쓰자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자신은 지금껏 열심히 살았으니 당당히 그 권리를 누리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대학원에 가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거란 확신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엔 남편이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으로 끈기가 없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그마저도 응원해주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이 준비한 대학원에 합격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의외이긴 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며 밤샘 공부를 자처한다든지 오히려 회사 다닐 적보다 더 열성이었는데 그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조금 웃긴 면도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다 다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에 영어책을 들고 와 읽는 척을 하거나 유튜버의 미국 토크쇼 같은 걸 자막 없이 보며 웃더군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 못 알아듣는 게 분명했는데 자기는 마치 다 알아들은 것처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장모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고 되묻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야 해외여행은 당연히 많이 가보신 분이었고 심지어 큰 사업을 하시는 아빠를 사업차 따라간 미국에서 5년간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못 알아들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 마치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듯 고고한 학자가 된 것처럼 굴었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거들어지는 건 당연지사였어요. 예, 넌 아주 호강한 줄 알아야 한다. 네가 박사 남편 둘 줄 어떻게 알았겠니? 어? 네 엄마가 모래시냐? 아주 좋아하시지? 아직 박사도 아닌데. 네,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엄마인데 그래도 호칭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내가 네 엄마라 했냐? 알았다. 여직 사돈을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네 엄마라 부르며 무시하시는 시어머니에겐 이젠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있으니 잔뜩 헛바람까지 불어넣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길을 세워주니 남편은 그게 더 좋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영어책을 읽으며 저희 엄마에게도 이것저것 알려주려 하더라고요. 엄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었지만 기분을 맞추겠답시고 건서방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그래 얼른 공부 마치고 좋은 곳에 가면 되겠어. 라며 과일까지 깎아 놓아주시며 응원해 주셨답니다.
남편은 자신이 고3 수험생이라도 되는 듯 엄마의 그런 대우들을 당연하게 받았는데 그 점이 다시금 제 가슴 속에 화병에 불을 지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남편의 미묘한 행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미묘한 행동은 엄마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은 마치 해외 드라마가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가 눈이 나쁘셔서 자막이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저희 불편할까봐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다 저에게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피식 웃는 겁니다. 그땐 왜 웃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잠자리에 들면서 갑자기 엄마의 학벌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셨다고 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쉬운 내용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 하며 웃더군요. 제가 기분이 나빠 따지려 하니 이미 혼자 꿈나라로 간 뒤였고요. 전 이게 남편의 명백한 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대학원을 다니자마자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았는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희 엄마에게 와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과외 시켜드릴까요? 장모님 지금부터 영어 과외 하시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아요. 요즘 좀 깜박깜박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네. 난 괜찮아. 권서방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게. 난 정말로 괜찮아. 엄마는 미국에서 살았다는 등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원체 안 꺼내시는 분이라 일부러 말을 삼갔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싸게 해드리겠다며 1시간에 2만 원을 부르는 거 있죠? 자기한테 특급 과외 받으시는 건데 이 정도면 싸게 해드리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사위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장모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해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만큼은 엄마도 곤란한 기색으로 저를 흘끔흘끔 엿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무작정 집에 쳐들어오시던 시어머니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박사 될 사람이 해주는 과외인데 아무렴 사돈한테 해가 될까요? 하며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는 사실상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엄마와 제가 아기 육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언젠가부터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해. 나도 스트레스 좀 풀며 공부해야 더 잘 될 텐데. 친구들이 마침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 나도 가고 싶은데. 일부러 노골적으로 저런 말을 엄마 앞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럼 엄마는 사위가 힘들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래, 내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줄 테니까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와. 하며 흔쾌히 돈을 투척하셨습니다. 남편은 해벌쭉하며 그 돈을 들고 여행지로 놀러 갔고요. 병원 갈 돈도 아껴 쓰시는 엄마가 남편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걸 보니 괜히 제가 속이 터지더라고요. 엄마는 사위가 저리 말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냐고 하시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예상했지만 남편에게 한계가 온 듯했습니다. 그 한계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 것이 신기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아무래도 휴학을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다 다시 공부해야겠다며 상의도 없이 휴학 신청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조차 구하려 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 팽팽 놀더라고요. 그야말로 백수처럼요. 가끔 저녁에 나가 뭔가를 하다 오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차림은 멀끔했습니다. 못 보던 옷과 향수 같은 것들도 늘어났는데 스트레스 푸는 용이라 했습니다. 그래, 사는 건 좋은데 여보, 일 안 할 거면 집에서 애라도 같이 돌봐. 그래야 우리 엄마도 집에 보내드리지.
아빠가 엄마 언제 오냐고 어제 전화 왔더라. 아빠도 엄마 없으시니 외롭고 심심하신 모양이야. 아, 장모님 조금 더 있다가도 되는데. 나 안 불편해. 당신이 애를 안 돌보니 안 불편한 거겠지. 아무튼 엄마 보낼 테니 앞으로 대학원 안 다닌 동안은 당신이 애 돌봐줘. 저는 구태여 말에 더 덧붙이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아파 요즘 들어 자꾸 파스를 붙이시고 신음소리를 끙끙 내시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런 면에선 내색하지 않는 분이라 저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 많이 아프신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대학원을 쉬는 김에 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들를 작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도 보러 가고요. 엄마 역시 지금껏 많이 힘드셨는지 제 결정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떠나기 하루 전날 남편이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아이 봐주셨으니 용돈이라도 드려야겠어.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지금껏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돈을 드리겠다며 생활도 궁핍하실 텐데 자신이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심은 저희 엄마가 여기 있어주길 바래 하는 일이겠지만 전 알면서도 모른 척 성의껏 넣으라고 하곤 따로 돈액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보고서 그야말로 기함하게 되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제게 하와이로 관광을 가게 되었다며 친구들과 V자를 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새삼 알록달록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며 온갖 멋을 내고 계시는데 문득 허리가 아파 끙끙대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오더라고요. 꼭 나도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상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를 하다 친정엄마의 부탁으로 짐가방 안에서 칫솔을 꺼내게 되었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양치질은 해야 하는데 칫솔까지 다 넣어버렸네. 알겠어, 엄마. 잠시만.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의 짐가방 속엔 하얀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준 돈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나름 센스 있게 봉투까지 준비해 돈을 넣은 걸 보니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득 호기심이 들더군요. 봉투에 과연 얼마를 넣었을까? 그러고 나서 주변의 눈치를 보다 살그머니 열어본 봉투 안은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단돈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1년간 허리 아픔을 참고 아이를 돌봐주신 엄마에게 겨우 5만 원이라니. 순간 저는 돈봉투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걸 꾹 참고 지나간 세월을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동소리와 함께 하와이의 햇볕이 한국과 다르다며 사진을 보내오신 시어머니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예,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니 참 좋다. 우리 아들만한 효자가 어딨니? 너도 네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해라.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겐 하와이 티켓을 끊어주곤 저희 엄마에겐 단돈 5만 원을 봉투에 넣어 고생한 값이라고 친 것이죠.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보니 하와이 티켓 값은 무려 7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중에 반의 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 그걸 어떻게 장모에게 줄 가상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이 돈이 있었단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기, 우리 엄마한테 5만 원 넣었더라? 5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쳐도 하루 일당값도 안 되겠어. 우리 엄마가 여기서 당신 위해, 우리 아기 위해 고생한 게 몇 달인지 알아? 거의 1년이야.
아이씨, 지금 고작 그거 가지고 부른 거야? 적어도 똑같이 대우를 해드려야지. 시어머님 초호화 상품 끊어주고 우리 엄만 5만 원?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장모님은 일자 무식이라 영어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런 걸 끊어줘? 뭐? 남편은 그 후에도 장모님은 어차피 무식해서 가봤자 즐기지도 못할 건데 그럴 바엔 영어 좀 할 줄 아는 자기 엄마를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그간 철보지라고 생각했던 건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어요. 그토록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이혼이라는 결심이 그제야 서더군요. 그리고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 곧장 친정아빠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차분히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앞으로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이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저에게 귀뜸해 주시기를 남편이 최근 시어머니에게서 작은 가게 하나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이지만 매출이 잘 나오고 직원만 돌리며 가끔 일한 것 같다고요. 저는 전혀 그간 몰랐던 소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남편이 아마도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하와이 티켓도 사고 씀씀이도 해퍼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몰랐는데 그간 남편이 하나둘씩 명품을 몰래 사들이며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경악스럽게도 장롱을 파헤쳐 그것들이 진품인 걸 확인하고서야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엄마에게 용돈 타가고 달랑 5만 원을 넣어드릴 생각을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일단 남편 명의의 그 가게 건물을 사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난 후 남편의 가게 안에서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죠. 제 손엔 이혼 서류가 찢어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왜 있긴. 당신 불행 축하해 주려고 왔지. 당신이 이제 이 가게에서 나가야 할 거야. 당신이 감당 못할 만큼 관리비도 월세도 올릴 거거든. 어차피 매출 보니 손님도 떨어지고 있던 추세이던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대체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 샀으니까. 제가 말없이 조용히 남편을 응시하자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서류를 보여달라 했고 전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사살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태도를 급격히 전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대학원도 때려쳤고 이 가게 수입으로 살 예정이었다며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더군요. 휴학도 아니었다니. 이 사람의 거짓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생각이었을까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이 모든 것을 그냥 눈뜨고 당했을 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했고 남편은 가게를 빼앗긴 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귀를 준비한단 말을 들었지만 워낙에 이직을 자주 했던 터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사치로 긁은 카드값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버렸죠. 시모와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저와 저희 부모님을 찾아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칼같이 잘라내었고 이제 절대 보지 말자며 엄포를 놓고 왔답니다. 니네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내 실수다, 응? 다 내 실수.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입에 발린 말은 됐어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영어 알려주려고 했지? 우리 엄마 요즘 영어 교육 봉사도 하셔. 관심 있으면 들으러 와. 그렇게 두 사람을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제거하고
지금은 워킹맘으로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싱글맘으로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팔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만큼 형제가 많은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요. 시골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저희는 가난하단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다 떨어져 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은 주인 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등본 떼어보면 땅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된 지 못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저희 집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는데 10식구가 모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진짜 떼국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다리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나무가 다 사가 있어서 병균토성이 쥐가 들끓는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참 힘들 정도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 10식구에게는 그조차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단칸방보다 아주 조금 큰 곳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방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따로 쓸 방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러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밥이라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어린 시절 살면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였고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진 항상 가슴 아파하셨지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 걸 어르고 달래느라 지쳐서 안 그래도 잔뜩 쫄아든 배가 더 고파 어느 때는 정말 맹장이라도 걸린 것처럼 쓰리듯이 아파서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 그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형제들도 어릴 적 싸우고 다투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도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네 아이들은 자기 이불에 자기 베개 가지고 편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린 맨날 불편하게 붙어서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야? 아,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다른 집 갈래. 다른 집 가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형이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댔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랬지.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는지 몰라?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형이 말했잖아. 니네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해봐. 다정했던 형도 그때만큼은 아주 호랑이같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이 한참 어릴 때부터도 큰형은 늘 저희를 앉혀놓고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많이 힘든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더 뭉쳐서 부모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님이 덜 고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동생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크게 혼냈죠.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살던 시골에 회사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님을 도와서 남들 농사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어요. 민수야, 고등학교는 가지 그러냐. 너 공부하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아빠가 너 고등학교 가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어. 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녀라. 엄마, 저 공부 머리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일 도와서 돈 버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동생들 학교 보내주고 싶어요. 아휴, 이 속 깊은 것, 너를 내가 어쩌면 좋니? 사실 형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형은 고등학교 가서 이 성적만 유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간다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요. 근데도 형은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 선언한 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다가가 보니 형이었어요. 형은 남몰래 그것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형 손엔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찢겨진 교과서요. 형, 민준아, 왜 자다 말고 나왔어? 형 울어? 아니야, 형 안 운다.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이 좀 나온 거야. 얼른 가서 자라.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형이 너무 안쓰럽고 안 돼 보여 저는 형 옆으로 다가가 형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울음을 그칠 때쯤에야 제 방으로 돌아갔죠. 그때의 일은 아직도 제 가슴에 한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야 형의 고마움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큰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부모님과 저희를 위해서 산 거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둘 무렵 부모님과 형이 있는 자리에서 선언해버렸어요. 형, 어머니, 아버지, 저도 형처럼 고등학교는 안 갈래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형처럼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성적이 잘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섭게 내지른 건 형이었어요. 안 된다, 절대. 형, 난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싫어. 나도 형처럼 일하고 싶어. 학교는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아. 너까지 안 도와줘도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는 학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형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형은 널 누구보다 믿어. 형이 그 말을 하는데 도저히 뭐라 반박할 수가 없겠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형이 흘린 피땀 같은 돈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큰형 덕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 큰형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큰형은 대뜸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혼자 먼 길을 떠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동네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네가
서울까지 가서 돈을 번다고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잘 찾아보면 여기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필요 없다고 본다. 서울살이 만만치 않아 이 녀석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동생들 졸업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서울에서 버는 게 나아요. 그리고 때마침 저도 서울살이가 하고 싶었어요. 늘 이곳에서 자라왔잖아요. 한 번쯤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구경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형이 크고 나서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본인들을 도와 일하던 형한테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은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형이 본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다른 일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 이미 다 정해놨단 듯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형은 굳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하기로 생각한 건 오래됐어요. 생각해둔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돼서 어떻게 사니?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저도 되는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할지. 하지만 제가 가도 우리 둘째가 저 대신해서 여기서 두 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보며 잘 살 테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형이 절 보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어쩐지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이 떠나면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 집안의 두 번째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돕긴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못 되었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가겠다는 형을 만류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형이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 주었죠. 낡은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 멀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은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네가 형 대신이야. 알겠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이고 네가 이제 장남이야. 알았지? 형 알겠어. 형은 그리 말하곤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제 어깨가 축축이 젖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전 모른 척 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엉엉 운 것 같아요. 떠나는 형의 뒷모습이 왠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위에 그 험한 길을 간다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허나 한 달 정도는 형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바쁘고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저희 키우느라 바쁘고 슬슬 동생들도 하나씩 크고 있던 터라 학교 다니라 뭐하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 대한 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 잘 지내죠?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여기 형이 이번 달 생활비를 붙여왔어. 아이고, 애가 고생을 많이 하나 액수가 큰데. 한 달에 한 번씩 형이 부모님에게 붙여준 생활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곤 했어요. 형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서울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저희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도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형은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뭐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형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쨌든 형이 보내준 돈 덕분에 저희가 배부르진 못해도 최소한 굶고 살지 않을 정도로는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내심 형이 서울에 간 게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먹고 사는 거로만 따져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한테 밥을 차려줄 때마다 이거 큰형이 너희들한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큰형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라며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저희가 어려서 당장 큰형한테 어떠한 것을 해주진 못해도 최소한 큰형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땅히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큰형은 그 사이에 딱 한 번 고향을 내려왔을 뿐 그 이외의 시간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 내려온 것도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큰형의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전화해서 명절이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큰형은 그럴 때마다 일이 바쁘단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희도 형이 걱정됐지만 아직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형편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저 형이 보내오는 연락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했죠. 솔직히 조금 섭섭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고향 한번 못 내려오는 건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그 마음을 부모님께 내비친 적도 있었죠. 아니 형은 뭐 그리 바쁘다고 그런데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명절엔 그래도 한번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도 참 고지식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민준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네 형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하면 그러겠어. 동생인 네가 형을 이해해줘야지. 무슨 잔투정만 부리고 있는 게야? 그러면 어머니는 절 혼내시곤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오해는 오히려 깊어져 갔죠. 당시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더 마음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형이 몇 번을 받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며칠 후 전화가 온 형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형,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형 열심히 일하는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 저번에도 형 오는 줄 알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놨다고. 형 몸에 금태 둘렀어? 민준아, 마음 상한 건 알겠는데 나도 바빠서. 바쁘단 소리도 듣기 싫어. 난 솔직히 이제 그 소리도 믿기지 않아. 형 서울에서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님 이제 우리가 보기 싫어? 전 그때까지만 해도 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제 말에 형도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자식아, 네가 서울살이 알기나 알아? 여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곳인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면 다야? 너 그런 식으로 형한테 말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형이 저한테 이토록 무섭게 화를 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야 부모님 마음 모르고 떼썼으니 혼난 거라 쳐도
이런 식으로 형과 갈등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형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형이 버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니 똑같이 마음 상하고 분한 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와의 일도 있었고 제가 대학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형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오겠다고 한 형은 그날 밤이 되어서도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들은 이웃집에 나눠줘야 했고 보다 못한 그걸 받은 이웃 아줌마가 저희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댁 첫째도 너무하긴 하네. 어째 부모한테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민망한 듯 웃으셨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쓰리던지 그제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찾아가기로요. 찾아가서 대체 왜 못 오는 건지, 뭔 놈의 사정이 있는 건지 알기로요. 일부러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당시 형이 살고 있는 고시원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고 떠난 거였어요. 가는 내내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형이 혹시 내가 왔다고 화내는 건 아닐까? 날 반겨줄까 걱정도 되고 형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 형의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고시원에서 저는 형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형이 어느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며 걸어오는데 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절 힐끔 보더니 피하더라고요. 형, 나를 왜 피해? 형! 제가 다가가 형을 붙잡으니 그제야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 왔니? 아이, 너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기차 타고 형 보겠다는 마음으로 왔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전 형에게 잠깐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형도 오랜만에 온 저를 물리지 못하겠는지 일단 근처 커피숍이라도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사약 같은 커피 한 잔을 놓고 형과 대화를 하는데 뭐랄까요. 형은 이미 제가 아는 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너무도 많이 말라있기도 했고 안색도 좋지 않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으니까요. 절 모른 척했던 형에 대한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형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형, 요즘 괜찮은 거야? 사실 형이 집에 하도 내려오질 않아서 와본 거야. 아이, 그래. 미안하다. 저번 명절날 갔어야 하는데 사실 그날도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명절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 해서 그냥 일했어. 그럼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형 기다렸는데.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너무 없었나 보다. 너 대학은 결정했어? 형과의 대화는 다행히 무르르듯 이어져 갔습니다. 형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형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고 그러니 조금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대화를 끝마치고 나서 저는 형 사는 고시원에서 좀 자고 갈까 하여 괜찮은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더 형과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형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내가 약속이 있거든. 아까 본 그 여자 있지? 사실 그 사람 지금 나 기다리고 있거든. 원래 오늘 저녁은 그 사람이랑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틀어진 거고. 그러니 가. 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데
몇 년 만에 본 동생을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게 어쩐지 형답지 않았지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선약이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형 생각이 났어요. 형의 눈 밑에 진 그늘과 좋지 않은 안색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헤어질 때 형이 하던 말이 찝찝한 채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이 절 기차역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왔는데 기차를 같이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전에 했던 말을 들추더군요. 민준아, 내가 저때 고향 떠나면서 네가 이제 우리 집 장남이라고 한 거 기억나니? 기억나지. 그래, 고맙다. 형 대신 장남 노릇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른 건 몰라도 형이 그거 하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형은 대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잖아. 형 고생하는 거 알아. 전번날 괜히 형한테 화내서 나도 미안해. 고생은 무슨,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무튼 그럼 민준아, 만약에 앞으로도 형이 없다 해도 네가 계속 우리 집 잘 보살필 거라 형 믿어도 되지?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게 동생들 집 장가 갈 때까지. 그래도 되지? 형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고 불길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들이랑 집에 함께 있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저와 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을 달래야 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마디를 했죠. 너희 형이 위급한 상황이란다. 우리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거라.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 한 채 그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들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모두 큰형이 걱정돼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를 못했죠. 언제가 되어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까? 전화기를 빤히 들여다보길 몇 시간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만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모님이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아무렇지 않기를, 위급하단 얘기는 그냥 잘못 전달된 사실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큰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동생들과 함께 그대로 2, 3일 정도를 지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빼다지 안쪽 보면 돈 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라. 부모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굳이 더 이야기 듣지 않아도 어떤 결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말한 빼다지에 돈을 빼서 동생들 몫의 기차표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북적북적거리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기차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죠. 어린 동생들도 아마 제 안색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큰형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형의 시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당장 서울에 올라오는 기차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백이나 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었어요. 조문객으로 올 만한 사람도 없었죠. 9 식구가 바글바글 모여 흰 천이 덮인 큰형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2장 모아서 노잣돈하라고 큰형에게 쥐어주면서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눈 감고 있는 큰형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생들을 잠시 병원에 냅두고 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바람을 쐬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큰형의 마지막 유서라고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는 안 굶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은 잊으세요. 저는 두 분이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만을 안고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퍼 오실 테니 그냥 원래부터 없는 자식이었던 셈치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동생들아, 너희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떠나는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택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지친 삶을 먼저 끝내려 드는 못난 형, 오빠를 용서하렴.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는 꼭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있진 못하겠지만 우리 언젠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씩씩하고 멋진 아들이자 형, 오빠가 될게요. 형의 유서를 보고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형은 지금껏 서울에 가서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버는 돈의 90%를 모두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10%로는 반값 내기도 힘들었을 테고 아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겠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형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고맙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돌보고 있을지 그 깊숙한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형을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형을 도우려 했다면 형은 지금 저희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음을 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비록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슬플지언정 형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오로지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에게 대체 그 누가 돌을 던지고 형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형이 제게 따로 남긴 유서도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 때 네가 서울로 와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 같더라. 그리고 사실 그날 너에게 거짓말을 냈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널 돌려보냈잖아. 실은 나 사는 꼴이 너무 별로여서 네가 보고 가슴 아파할까 봐 널 집에 들일 수가 없었어. 형 참 못났지? 이런 못난 형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준아, 형과 한 약속 기억나지? 너한테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해서 미안하고 또 누구보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형은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름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사실만큼 슬펐던 것이 바로 형을
고향 근처에 묻어두지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형이 가족과 함께이기를 바랬는데 떠나는 길 성대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이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맨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만 마셔댔습니다. 건강 나빠진다고 그만 드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입에 대고 밥은 한 끼도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버지는 계속 형의 이름만 외치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선 정신을 놓으신 뒤였습니다. 온 집안이 큰형으로 인해 잔뜩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동생들이라도 그런 기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어린 동생들에게는 일부러 몇 푼씩이라도 용돈을 쥐어주며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생들과는 같이 일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모두 지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형에게 했던 나쁜 말들, 모진 말들이 밤마다 생각이 나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그렇게 형에게 미안함을 고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매일같이 술을 드신 덕분에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큰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부러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큰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둘을 잊고서 제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늦게 시작한 사업으로 인생 첫 성공을 거두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며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 결혼할 때 꼴리지 말라고 제가 결혼 자금도 억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꼭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형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우리 둘째를 자랑스러워했을까? 행복을 느끼는 한편 당연히 마음 한구석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아버지의 자리였죠. 사실 한참 바쁘게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이나 한번 스치듯 봤어야 아 하고서 깨닫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죽음을 목도한 직후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을 잊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둘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마음은 잠시 잊고 있었을지언정 형과 아버지 자체를 잊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게 형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세웠던 목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사업 안정되면 동생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 큰 집에서 모시고 아주버님을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고요.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아주버님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쓰인다고요. 그래 여보, 고마워. 내가 왜 그 말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리 해드려야겠어. 그 후 저는 고향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풍수지리학자분까지 모셔서 힘들게 구입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도 모두 그 땅에 이장을 했습니다. 비석들도 가장 화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산소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형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의 빚을 털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이장을 다 마치고 동그랗게 솟은 무덤을 보는데 정말 나이 먹고 눈물 같은 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잘 생각도 나지 않는 아주 어렸던 시절 제게 웃어주던 아버지와 형이 생각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미리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깃국도 올려드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 떠나보내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이장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 묵은 소원을 다 풀어주는구나. 고맙다, 둘째야.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형도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희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응, 그래. 그러마. 마음의 위안이 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왔는지 늙은 노모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까지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간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동생들도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까지 치르고 나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모두 다 해내고 말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형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것만 같습니다. 특히 형은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 홀로 떠났는데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날 때면 산소를 찾곤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문을 해도 형의 무덤 앞에서 형이 혼자 서울에서 감내해야 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 응원받으며 사업을 이뤄나갔던 저도 정말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듬직한 장남이기에 힘들다는 말도 한 번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을 형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형이 좋아하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꽃구경을 좋아했던 우리 큰형. 이번에 무덤에 들릴 때는 꽃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형에게 주어야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형의 유서대로 다음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보세요. 전 현실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부디 형이 지금이라도 편히 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